안녕하십니까. 2019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 남북경제협력 특별 라운드 테이블 세션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앵커 류주연입니다. 네, UN 지속 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글로벌 지속 가능 발전 포럼에 함께하게 된 영광입니다. 또 연세대학교 동문으로서 모교에서 매년 열리는 이런 뜻깊은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하게 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GIF 2019의 남북경협 특별 라운드 세션은 이달 말에 여러분들도 아시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것을 앞두고 매우 큰 시의성과 함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도 많은 기자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또 어떤 열띤 토론이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먼저 토론에 앞서서요. 구체적으로 이번 세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지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국회 남북경협특별위원회 및 각계 남북경협 전문가들과 또 남북 민 북미 관계 개선에 따른 전문가들을 모시고 남북경협의 미래를 전망하고요. 남북경협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본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좌장과 제 옆에 계시는 5분의 패널리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세한 양력은요. GIF 2019 프로그램 북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무대 왼쪽부터 차례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분이시죠? 좌장을 맡아주신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 옆으로는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십니다. 국회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네, 그 옆으로는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십니다. 국회 남북경협특위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네, 그 다음에는요 박경애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주연 파이내셜 뉴스 사장님이고요. 전 현대경제연구원 원장님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마이크를 문정인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지연 앵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눈이 와서 별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상당히 많이들 오셨네요. 요즘 남북 경협이 가장 큰 화제죠. 특히 2월 27일, 28일 하노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그 다음에 아주 제일 희망을 걸 수 있는 게 남북 경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남북 경협이라는 거 정말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떤 방향에서 전개돼야 될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원래 라운드 테이블은 기조 발언이 사실 없는데요. 근데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서 기조 발언을 원하셔서 우선 제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인영 의원님께서는 원래 남북 경협 문제를 많이 다루셨고, 저랑 또 얼마 전 개성에서 남북 철도 연결 사업하는데도 같이 가시고 그러셨는데, 우리 지금 집권당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남북 경협의 방향 같은 것을 한번 한 5분 이내로 기로 발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상욱 의원님께서는 사실상 원래 우리 연대에서 토목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오래전부터 갖고 계셔서 그 한반도 소위 남북 경협을 특히 토목과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에서 어떻게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 5분 기조 발제를 해주시고, 박경희 교수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 정외과 나오고 그랬는데 미국에서 지금 캐나다의 유니버시티 브리티시 콜롬비아 교수로 계시고 한국학 석자로 계신데, 박경희 교수께서는 북한으로 통하는 카나다의 유일한 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학자들도 많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에 초청도 했고, 얼마 전에는 북한의 5개 주요 대학교 총장님들을 또 초청해서 또 회의도 가졌고, 그래서 카나다에서 북한 문제를 하게 되면 주로 우리 박경희 교수님을 통해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박경희 교수께서는
그 북한 카나다 문제를 다루면서 북한에 있어서 경제 프라이오리티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요즘 얘기는 북한이 선군 정치를 하다가 밀리터리 퍼스트 폴리틱스 하다가 최근에는 선경 정치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인가? 그러면 선경 정치로의 변환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좀 한 5분 이내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 김전 박사님은 사실 현대 경제연구소 원장님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대 아산 사업, 개성공단 사업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셨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 박사님께서는 특히 그 현대 아산의 경험을 봤을 때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재개 이것이 특히 북한 경제에 주는 의미가 뭔가 특히 금년도 김정은 신년사에서 금년도에는 조건 없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을 재개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고 이게 북한 경제에 정말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블룸버그 통신사하고 인터뷰도 했는데 사실 그런 사업들이 북한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이것도 좀 다뤄주시면 좋고요. 우리 강성진 교수님은 사실상 경제학자로서 전환기 국가들에 대한 경제 변화 정책에 대해서 많이 다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 경제의 체제 전환에 대한 기조 발전을 한 5분 정도 해주시면은 요걸 바탕으로 해서 토론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이제 11시부터 12시 40분까지인데 저희들이 한 15분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면서 한 12시 50분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들 토론은 한 12시 30분까지 정도 끝내고 한 20분은 플로우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100주년 기념회관이 너무 커서 그 손들어서 받기가 힘드니까 그 진행자분들께서는 질문지를 좀 주셔서 질문지에다가 서면으로 해주시면 제가 그 해당되는 패널리스트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 요원들께서는 질문을 좀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인영 의원님부터 좀 시작을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인영 의원입니다. 문정인 교수님 소개 말씀대로 지금 현재 국회에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경제협력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우선 전제로 이게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의 입장이거나 아니면 제가 몸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다 꼭 이렇게 전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면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입장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남북경제협력, 경협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 문제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성장 시대에서 지금 저성장 시대로 전환했는데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한 0.5%에서 1% 정도 추가 성장의 계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낮은 중성장의 단계로 재진입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서 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남북 경협은 한반도 평화의 물질적, 경제적 토대다 이런 규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정치 군사적인 특히 안보적인 요인, 환경 이런 것들이 한반도 평화를 굉장히 위협해 왔는데요. 남북 경협을 통해서 경제적, 물질적 토대가 더 강화된다면 다른 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의 구조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과 대만 이 양안 관계 속에서 최근 정치 군사적인 경색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년, 30년 가까운 이런 세월 동안에 쌓여 있는 경제적인 관계 이런 것들은 중국과 대만의 사람들이 통합을 향해서 역사적으로 진전하는데 결정적인 난관을 조성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도 남북 경협을 통해서 평화의 물질적 경제적 토대를 축성한다면 장기적으로 평화를 통해서 남북 통합으로 가는 굉장히 중요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저는 남북 경협은 통일로 가는 역사적 축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군사적 통일 이런 것들은 뭐 빠른 시간 안에 빠른 통일은 이제 한반도에서는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통해서 서로가 시장을 공유하고 또 교류하는 이런 과정은 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 속에서 우리가 구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북쪽의 사람들, 남쪽의 사람들이 삶에서부터의 어떤 그 통일, 통합 이런 것들은 먼저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평화를 통한 어떤 공존, 또 평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 이런 것들의 상호 유익한 이런 역사적 체험, 어떤 면에서는 통일의 선체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적 축적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남과 북의 사회적 격차 이런 것들이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경협을 통해서 북쪽의 경제가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다면 그 통일 이후에 그 사회적 갈등 이런 것들을 미리 줄이고 갈 수 있는 이런 그 역사적 지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남북 경협이 실제로 실현되고 실천될 수 있는 어떤 조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확보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핵심적인 그 조건은 아무래도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고,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일종의 그 북에게 지금 가해지고 있는 제재, 핵을 둘러싼 그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이 완화되거나 해제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 남과 북이 경협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국제적인 환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련하고 있지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대북 제재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는 조치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겠지만 특정한 시간에 이 부분들이 잘 되지 않을 때 남쪽에서 또 혹은 북쪽에서 북미 관계 개선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할 때 때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북미 관계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역사적 선택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경청하고 토론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지상욱 의원님. 네, 저는 원래 토목공학을 공부한 사람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이지만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남북 경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파를 떠나서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최대 전환기에 들어서 있습니다. 특정 정파의 정치적인 성과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래서 급조된 정책이 아닌 우리 한반도의 운명,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고려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경협은 오래전부터 고려되어 왔던 사안입니다. 72년 박정희의 7.4 남북 공동 성명을 시작으로 해서 노태우의 그다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것을 뿌리로 해서 그 다음에 YS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렇게 그 맥을 함께 해서 흘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단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로운 그런 경협을 하기 위해서는 비핵화라는 전제 조건을 우리는 반드시 이루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에서 저는 그거는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통일과 경제적인 통일은 또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향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 기조의 방향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기본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전 구도를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두 개의 국가가 양립하는 그런 평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세 번째는 그 과정으로 인해서 통일을 이루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협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립 구도가 평화 교류 구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호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이, 그래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경제 협력입니다. 저는 김정은이 핵 포기를 한다, 또 경제 개발을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직까지는 완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경제 협력 수준은 빨리 높여가야 되고 또 결합 관계는 더더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단편적이고 단기적에 빠져 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반대층을 의식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좋은데 민간 영역에서 스스로 할 것까지 정부에서 너무 주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도 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너무 경제적이고 산업적인 이익 관점에서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을 대한민국의 종속 개념의 관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것도 노동 집약적인 사업을 중심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싼 노동력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또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우리가 쓰겠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세 번째, 한국의 북방 경제 확대를 위한 러시아의 가스라든지 중국 이런 걸 앞두고 어떤 전초적인 기지로 쓰고자 하는 마음만 너무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닌지, 또 금강산 관광 같은 것도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광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대한민국만을 위한 그런 입장에서 추구하는 그런 관점이 너무 강한 것은 아닌가 하는 걸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협을 하든 뭘 하든 도로를 놓든 철도를 놓든 남북 간에 단순히 도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22세기를 향한 민족의 혈맥을 잇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제가 토모카케 통일 비전위원회라는 걸 설치해서 이 작업을 많이 해오다가 당국의 협조가 없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이때 마스터 플랜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좀 세우고 있었습니다만 정부 당국이 그때부터 5, 6년 전부터 애써 왔었다면 지금 훨씬 더 좋은 입장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한테 특위에서 여쭤봐도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마스터 플랜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답변을 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때 제가 천명했던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통일을 대비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 그것은 시장의 개념이 아니라 민족의 터전을 가꾼다는 개념으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지금 토지가 국가 귀속의 그런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22세기를 향한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은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사유재산 제도화 되어 있다면 굉장히 탐욕의 난개발로부터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지도자가 됐든 정말 남북 통일을 향한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으로 그 마스터 플랜을 세우고 그때까지는 토지의 국가 귀속 제도를 폐하지 않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바라는 대로 이 대한민국 실정에 맞게 북한을 개발한다고 하면 맞지 않습니다. 동서독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는 전쟁을 겪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8, 90년대를 겪는 단계적으로 북한의 실정에 맞는 그런 개발의 계획을 세워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원하고 싶은 것만 추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북한이 원하는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민족의 혈맥을 잇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경제 공동체의 체제로 들어가,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그런 체제를 이룩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머지않아서 통일을 열고 난 이후에 아마 세계 중심 강소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북 경협에서 지금 빠진 것을 한두 개 말씀드리면, 긴장 완화와 함께 변화될 김정은과 북한의 모습을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 개발을 통해서 보통 국가로 세계 질서에 편입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의지, 체제를 공고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우리의 지금 정부는 그의 준비가 되고 있는지,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전환경제 체제의 어떤 그런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고려해야 됩니다. 중국과 베트남의 예를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 정부 주도 개발 경제로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또 단기적인 것을 떠나서 장기적인 고민이 누락되어 있는 거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 체제하고 경제개발 함께하는 중국, 그런 방식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면 중국이 먼저 북한과 경제 협력을 시작하면 나중에 우리는 그 우선권을 뺏기고 말 것이다. 이에 대한 고민은 정부 당국은 하고 있는 것인지. 따라서 우리는 여당, 정부의 협력 이런 걸 떠나서 전 국가적으로 정치적 기반 확장의 기회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남북한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동북아 질서에 우리가 중심이 되기 위해서 여야 또 국민적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전문가 집단에 정말 합의 기구를 만들고 그 체제 안에서 정말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추진체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경혜 교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렇게 오래간만에 제가 학교 졸업한 지가 정말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70년대에 다닌 학교 캠퍼스를 와보니까 정말 너무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번에 이제 남북 경협에 대해서 이제 이 세션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정치학자이기 때문에 나머지 그 중요한 전략이나 남북 경협의 그 전략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여기 계신 경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하실 것 같고요. 그 남북 경협은 어떤 경제적인 차원의 을 넘어서서 아까 우리 이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 경제 개발을 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나라의 경제 개발은 안보와 평화의 선제 조건이다, 이렇게 보는 그 시각이 있죠.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이 될수록 그 국가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평화가 이룩되고 안보가 증진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에는 이 남북 경협은 우리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이제 동아시아의 그 안보와 평화 체제 수립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전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동안에 우리 북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교류를 하면서 그냥 느낀 점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우리 UBC 대학에 8년 전에 9년 전이군요. 벌써 9년 전에 이제 KPP Knowledge Partnership Program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서 올해가 9년째인데 매년 6명의 북한의 대학 교수들을 주로 경제 경영하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 학교에 6명을 초청을 해서 6개월 동안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양에서 경제 개발구나 지속적 발전에 관한 제가 외국의 그 학자들과 전문가들을 이제 데리고 평양에 가서 국제 토론회를 여러 번 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그냥 비전문가로서 경제 쪽에 있어서는 비전문가로서 느낀 점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려볼까 합니다. 제가 북한 사람 같으면 남북 경협을 얘기를 할 때에 첫째,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리고 창설해 놓은 경제 개발구에 대한 참여를 남쪽에서 바라고 싶다, 이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경협을 할 때에 지금 북한에 있는 그 전국에 걸쳐서 있는 경제 개발구에 대한 참여, 투자, 또 뭐 단독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외국 기업과의 그 합영 투자를 위해 해서라든지 거기에 대한 그 참여를 고려해 봄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2013년에 경제 특구가 평양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표가 돼서 그때는 13개였습니다. 지금까지 24개가 전국에 걸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가지 종류의 그 경제 특구가 있는데, 농업개발구, 공업개발구, 관광개발구, 또 수출가공구, 그리고 이제 첨단기술개발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합형 경제개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4개 중에서 제일 많은 거는 복합형 10개의 복합형 개발구가 있고, 6개의 관광개발구가 있고, 그다음에 4개의 공업개발구, 그다음에 이제 3개의 농업개발구, 그리고 수출가공구,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은 왜 하나밖에 없는지, 요즘에 북한이 얘기하는 게
그 단번 도약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밑에 그 제조업 이런 분야 다 건너뛰고 단번에 도약하겠다. 그래서 이제 과학 첨단 기술 개발구 같은 건 앞으로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개발구를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남한의 기업이 참여를 하는 것이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 그 특히 북쪽에서는 이제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 그 하부 구조를 건설하는 부문, 또 첨단 과학 부문, 그리고 이제 그 경쟁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상품을 생산하는 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주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물론 제재 때문에 크게 잘 되고 있지를 않아요. 이제 그렇지만 중국에서 우리 위화도 황금평이라든지 나선이라든지 이런 데 대한 투자는 꾸준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중국하고 그 신의주 그 개발지대에 대한 투자 유치 의향서를 또 사인을 했다. 뭐 이런 보도도 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경제개발구들은 이미 투자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법적인 2013년에 5월달에 경제개발구 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동안 계속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제개발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우대 정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경제개발구에 투자를 하면 소득세를 14%밖에 받지 않습니다. 그 밖에서 하면 25%고 그다음에 이윤을 또 다시 재투자하면 50%의 소득세는 돌려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법을 많이 만들어놨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 남북 경협을 위해서 이러한 면을 좀 고려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그 13개의 그 경제 특구가 발표가 됐을 때 그게 2013년인데 2014년에 그중에 8개를 낮은 선봉부터 시작해서 원산 남쪽으로는 이제 마식령까지 해서 외국의 학자들과 전문가들과 함께 전체를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그 굉장히 우리 전문가들한테 당신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본 중에서 어디가 앞으로 가장 그 잠재 개발 가능성이 많으냐, 그러니까 청진을 꼽더라고요. 그 이제 여러 가지 교통망도 좋고 항공편도 용이하고 항만 그리고 이제 도로도 좋고 제철소도 있고 뭐 교육 시설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토론회를 이제 평양에서 한 2번 제가 외국 학자들 20명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가서 조직을 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선봉 같은 데 갔을 때 제가 굉장히 그 임프레시브 했던 게 그러니까 의류 공장을 갔었는데 거기에서 2008년까지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을 부산을 통해서 남한에 수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제 그 당시에 벌써 제가 그러면 한 달에 월급을 얼마쯤 받습니까? 그러니까 US 달러 100불 정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기본 월급이 그렇고 거기에 이제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면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벽에다가 크게 써붙여 놓은 게 사람 이름을 다 써붙여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려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나, 생산을 많이 했나에 따라서 그 인센티브를 줘서 돈을 더 준다. 이제 그 밑에 써붙인 게 마식령 속도로 비약의 불바람을 일으키기 위한 사회주의 증산 경쟁 도표. 벌써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그 경쟁이라는 개념이 경제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남쪽의 기업들이 이런 데에 투자를 물론 이제 제재가 다 해제된 다음의 얘기이긴 하지만 투자를 하고 또 뭐 남쪽 돈뿐만이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투자에 자본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국제적인 경제 체제에 편입이 될 수 있도록 개발 협력하는 것을 이제 우리 정부 쪽이나 그 기업 쪽에서도 많이 도와주고 해서 자본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북쪽으로서는 더 북쪽의 그 안보에 대한 확신이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전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확신도 많이 커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남북 경협을 하시는 분들이 고려를 하면 어떨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 거는 그러한 그 경협을 할 때에 2가지만 좀 고려를 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경제학자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자 아니기 때문에 비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첫째
그 경제 발전 전략을 제안할 그 당시부터 환경에 대한 그 강조를 끊임없이 하는 게 좋겠다. 제가 이게 느낀 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게 신평 개발구에 갔는데 정말 아름다워요. 신평이.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관광 개발을 하면 왜 사람들이 다른 나라 안 가고 여기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컴패러티브 어드밴티지가 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물론 먼저 반은 농담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우리 여기에다가 뭐 호텔도 근사하게 짓고 근사한 호텔은 전 세계에 얼마든지 많은데 그거 이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니까 여기 오시면은 우리 산에 가서 나물도 캐고 사냥도 하고 그 굉장히 인센티브가 될 거다. 제 생각엔 좀 농담을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전문가들이 그 얘기 듣고 다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관광 사냥이라는 건 살생인데 그거를 하면서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 그다음에 환경을 훼손하면서 하는 나무를 캐면 몇 년이나 가겠습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남쪽에서의 그동안 환경을 보호하면서 경제개발 전략을 짜는 그러한 노하우를 시행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재 양성. 자기네들이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어떤 경제 개발 전략을 짜거나 그 개발 계획을 작성을 할 때에 국제 수준이 아니면 이제는 자기네들도 살아남기가 힘들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도 그 경제 개발구라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는 완전히 다른 상태에서 운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재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남북 경협을 할 때 그 점을 좀 고려를 하셔서, 그리고 북한 자체에서도 그 인재를 내오기 위해서 이제 저희 학교에 뭐 같은 저희 같이 이렇게 그 교수들도 보내서 6개월씩 공부도 시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네 교육 체계를 완전히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인민경제대학 같은 데는 개발학과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간 교수들이 개발학과에서 필요한 텍스트북도 많이 쓰고 거기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또 그 김일성 종합대학은 무역학과라는 게 있었습니다. 경제대학 안에. 근데 그거를 이름을 바꾸어서 국제경제학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무역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관광도 가르치고 개발 코스도 가르치고 투자 코스도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지금 교육 체계를 좀 바꾸면서 인재를 양성. 요즘에 평양에 이제 제가 평양에 1년에 몇 번씩 가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인재 중시, 과학기술 중시 이런 슬로건을 사방에 붙여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고, 제가 아까 우리 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작년에 제가 저희 그 북한의 6개 대학의 총장, 부총장 대표단 12명을 저희 학교에 이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토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왔을 때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인 분야가 우리 학교에 그 경영대 학장을 좀 만나게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에서 이제 그 토론을 많이 한 분야가 MBA 코र्스. 우리 학교의 MBA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제 생각에 올해 아마 원산경제대학에서 MBA를 처음으로 시작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그 인재 양성에 대한 것을 물론 북한 측도 노력을 하지만 우리 남북 경협을 할 때에 환경에 관한 거 또 인재 양성에 관한 그 두 가지 고려를 좀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원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특별한 라운드 테이블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남북 경협이라는 그 이름을 걸고 남쪽과 북쪽이 만나서 사업을 시작한 지가 대체로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998년도에 금강산 관광을 11월 달에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좀 본격적으로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경협이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가 필요에 의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윈윈할 때 이게 지속 가능한 경제 협력이 될 텐데,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그런 동일한 목표 의식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서로 상이한 목표를 가지고 협력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지속 가능하지 못했다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슈들이 있긴 했지만은 경제 협력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도 그런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남쪽은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의 접촉을 늘려가 나가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최후의 활로를 열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개성공단이 시작됐는가 하면, 금강산 관광은 좀 우리 나름대로 화해의 그런 상징처럼 금강산에 남쪽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에 알리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우리가 경협을 시작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우리하고는 다르게 1990년도에 원체 어려운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2000년도를 바라보면서 뭔가 좀 생존과 그리고 개발을 위한 좀 재원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그런 목적에서 체제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으로 줄이면서 시드머니를 좀 확보하는 뭐 그런 목표로 했기 때문에, 남북이 서로 다른 목표에서 시작했기에 어떤 외부 상황이 충격이 생기면 금방 이게 중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안고 있었어요. 그거를 좀 더 북한의 내부 상황을 쳐다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북한은 고난의 행군 이후에 2000년대 초부터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나름대로의 북한식 개방이죠. 그래서 2002년도에 7일 경제 개선 조치를 통해서 경제를 바꾸면서 배급 제도를 폐지하고, 2003년에 와서는 장마당을 종합시장으로 합법화하면서 개방을 시작합니다. 그게 나름대로의 북한식 시장 개방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개방되면서 그와 동시에 남쪽과의 교류도 굉장히 활발해졌죠. 2000년대 초반에. 왜 그러냐면 2000년도 8월에 개성공단 공동개발이 합의되고 2003년도 말에 최초 시제품이 나올 정도로 123개 공장이 돌아갈 정도로 활발하게 개발이 시작됐었죠. 그런데 북한 내부에서 원래 목표로 했던 체제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경제 개발을 하고 싶었지만은, 그 개방으로 인한, 그러니까 장마당의 활성화나 남쪽과의 접촉으로부터 오는 그 영향이 북한 말로 하면 황색 바람이죠. 황색 바람이 원체 거치면서 북한 내부에 개방에 대한 회의론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2007년도 4월 같은 데는 그때 내각 총리를 맡고 있던 박봉주가 해임됩니다. 그리고 바로 시장에 대한 조치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39살 미만의 여성들은 장마당에서 활동을 못한다든가, 상설시장이 됐던 장마당을 5일제나 10일제로 바꾸는 그런 조치들이, 어떻게 보면 역개방 조치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년도에서 시작된 게 2007년 초반까지 지속되다가 2007년 한 4월 정도부터 김정일이가 사망할 때까지는 어떻게 보면 시장을 제한적으로 열고 어떻게 보면 개방의 역개방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향을 결국은 남북 관계도, 남북 경협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그때 예기치 않았던 2008년 7월 달에 금강산에서의 박왕자 피살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천안함 이어서 2010년도 천안함 연평도 사건들이 있으면서 급속하게 경제적인 협력이 정치적인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2016년이죠. 우리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되는 그런 과정까지 오는데, 저는 그래서 이 경협이라는 게 정치적으로 독립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 정치적인 거에서 최소한 영향을 차단하고 경제적인 의미로 서로가 한 목적적으로 갈 때 지속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아까 말씀했었지만은 지금 27일 날 트럼프하고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어떤 합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합의가, 비핵화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적인 제재를
일부 해소를 하는 게 올 텐데 유엔의 제재를 해소하기가 힘이 들게 되면 아마도 남북 간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서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같은 거에 대한 일부 제재가 해소될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금강산은 서로 남쪽에서는 어떤 화해의 상징, 그리고 북한을 좀 알리기, 그 다음에 북한 입장에서는 관광을 통해서 체제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어떤 관광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장기적으로는 관광 단지를 만들고 하는 게 될 수 있지만은 개성공단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개성공단을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관여를 해서 알지만은 2000년도에 개성공단을 개발할 때는 북한이 극도로 어려울 때입니다. 그때는 노동력을 해외 수출하고 팔아서라도 그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죠. 그러니까 그때는 쉽게 합의가 됐어요. 우리 이제 최초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인건비가 거의 사회보장비까지 합쳐서 57불 50전 정도였으니까 한 달에 57불 50전을 받고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싼 고용이죠.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 문 닫을 때쯤이면 한 170불까지 간접비까지 합쳐서 그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인건비의 문제는 북한 노동자들이 신의주 단동 쪽이나 연길 쪽이나 아니면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쪽에 나가는 사람들 시장 가격이 이미 인건비가 250불, 300불 올라가고 러시아 쪽에 가면 500불을 넘어서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에서의 근로자 인건비 한 달에 170불 남짓하는 것은 이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상실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별로 그렇게 매력이 없는 상태고, 그리고 그 2000년 지금부터 20년 전에 북한 개성공단을 할 때는 그 인건비 수입도 어마어마한 수입이었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때 당시에 한 500불 수준의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한 500불 수준이었다면 지금은 우리가 1000불에서 한 1200불 정도로 보고 있으니까 그 지금의 북한의 수요는 그런 인건비 받는 그런 게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경제 협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서로에 필요한 것을 맞춰줄 수 있어야 지속 가능할 텐데 지금 우리는 중소기업들이 개성공단을 다시 연다고 해서 가서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산 인건비로 고용력을 이용할 수 있다고 우리는 만족할지 모르지만은 북한 쪽에서는 그게 만족하는 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필요한 거는 우리로 보면 60년대 중반 아마 60년대 후반이 될 겁니다. 수많은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을 대체할 수 있는 내수 산업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수출 산업으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산업을 키워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전 20년처럼 노동력을 공급하는 걸로는 북한이 그렇게 썩 개성공단이 물론 시작 단계에서는 다시 재개하는 거에 합의할지 모르지만은 장기적으로는 그거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따 우리가 기회가 있어서 더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이 지속 가능하려면 예전 20년 전의 개성공단 모델이나 이런 걸로는 경협 모델이 좋은 모델은 아니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우선 인사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 교수님. 예, 앞에서 많이들 말씀한 게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아까 환경 문제 얘기하셨고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얘기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제 체제 전환이 지속 가능한 방향이 뭔가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체제 전환이라는 얘기를 한 건 사실 중국이 1978년에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시작을 많이 했다 그러는데 사실상 보면은 중국이 78년, 베트남하고 라오스가 86년,
이제 캄보디아가 90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그런 경우에는 정치 체제는 이제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경제 체제가 이제 시장 체제로 전환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 체제 전환이라는 얘기를 쓰고, 소련형 같은 거는 정치 체제와 경제 체제가 동시에 이제 붕괴되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 체제로 전환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소련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북한에 그거를 접목을 시켜 보면은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형에, 저희는 이제 동아시아형이라 그러는데 그쪽 형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즉 정치 체제는 공산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지만은 시장 경제 체제는 전형적인 사회주의 체제에서 점점 이제 시장 체제를 이제 도입하는. 그럼 그냥 글로벌 컨센서스로 보면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경우에 80년대 경제 체제 전환을 하는 가장 큰 네 가지 우리가 특징을 많이 답니다. 즉 사유화, 민영화라는 개념으로 해서 국영 기업이나 이제 국영 그 체제를 이제 민간에 이양하는 형태가 있고요. 개방화라 그래서 대외 개방, 즉 시장을 이제 국제 무역, 즉 소련 체제만 하더라도 사회주의 체제 내에서 이제 무역만 하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자본주의 체제하고 이제 개방을 하는 그런 형태의 시장 개방이 있고,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도 시장에 그 가격을 도입하는 이제 자유화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 개방을 하면서 바로 인플레이션이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정화라 그래서 스테빌라이징 네 가지 큰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 전환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글로벌 스탠다드한 그런 그 정책 방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이 국가마다는 다릅니다. 국가마다는 어떤 식으로 이제 자유화, 사유화를 하고 어떤 식으로 안정화는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이 이제 근본적인 형태로 본다면 아까 이제 계속 나오셨지만은 지금 동아시아 체제 전환국, 즉 중국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형으로 간다고 했을 때, 글로벌 스탠다드 개념으로 했을 때, 그러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을 어떻게 봐야 돼? 금강산 관광은 이제 뭐 북한의 어떤 그 관광 수입을 주는 형태라고 봤을 때, 개성공단도 우리가 경제 협력 모델로 많이 동원되기는 하지만은 아까 이제 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속 가능한 모형은 아니다. 뭐 노동 문제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고용 방식이 직접 채용 방식이 아닙니다. 기업들이요. 그다음에 임금 지불 방식도 노동자들한테 직접적으로 임금 지불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북 경협이라는 어떤 단초 아니면 단기간 형태로는 가능하지만은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결국은 우리의 목적이 개혁 개방을 통해서 북한이 경제 성장하고 발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 형태로 간다 그러면 남한의 즉 남쪽의 자금만 들어가지고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즉 대외 원조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다양한 형태의 자본이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와야 됩니다. 중국도 78년에 79년 80년 들어오면서 처음에 세계 경제 특구를 만듭니다. 아까 특구 말씀하셨는데 북한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사실은요. 투자하기 위해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그러고 개성공단 모양처럼 중소기업 중심형으로 들어가서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외국인 직접 투자 형태로 들어갔을 때 그 지역이 발전하려면 아니면 그 국가가 발전하려면은 대기업 형태의 대형 자본이 먼저 들어가고 그거에 연관된 국내 기업들, 즉 북한 쪽이겠죠. 북한 기업들이 같이 살아나는, 즉 산업이나 기업 생태계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 개성공단형 모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남북이라는 특수한 차원에서의 경협 모델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글로벌 스탠다드형으로서는 가능하지가 않다. 즉 지속 가능하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그러려면 어떤 식으로 바뀌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대기업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만약 개성공단 형태로 우리나라 대기업이 물건을 만들었을 경우에 아마 유럽이나 이쪽으로 팔기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노동 환경이나 임금 지급 환경이 글로벌 스탠다드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단기적인 남북 경협 차원에서 봐야 되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능하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가지 원칙, 세금 제도라든가 고용 문제, 이익금 송금 문제들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아까 이제 경제 특구나 이제 경제 개발구에 국내 기업만이 아니라 외국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는 방향이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거는 여러 가지 지금 뭐 한국경제학회도 있고 여러 경제학자들이 뭐 굉장히 성장 효과가 있고 뭐 투자 효과 막 있을 거라 얘기하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너무 낙관적으로 간다. 너무 많은 걸 나갔을 경우에 오히려 기대를 너무 높이면은 그건 금물이라는 거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가지고요. 중국이 1978년도에 제가 데이터를 봤더니 그 당시에 이제 북한이 지금 1인당 명목 GDP를 보통 우리가 많이 봐서 한 1,000불 정도, 이제 기관마다 다르게 나오지만은요, 1,000불로 봤을 때 중국이 1인당 명목 GDP가 1978년도에 156불이었어요. 근데 이제 2017년에는 8,800불로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로 중국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베트남이 86년에 422불에서 2017년에 2,342불이에요. 명목으로 따지면은 한 5배 정도 늘어났죠. 실질로 하면 384불에서 1,800불밖에 안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40년, 30년이 지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 캄보디아는 86년 468불에서 2,457불이고요. 캄보디아가 1,254불에서 93년도에 2017년에 1,300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적 파급 효과라는 것이 지금 개성공단 모델이 아니고 80년대 중반에 글로벌 스탠다드, 즉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70년대부터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하는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이 지나고, 즉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난 이 동아시아 모델에서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발전하고 성장 효과가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이 왜 그런가? 특히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254불인데 2017년에 1,300불 정도까지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같은 형태의 체제 전환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것이 왜 그런지, 왜 이 사람들이 실패를 했는지, 중국은 왜 성공을 했는지, 베트남은 캄보디아, 라오스보다 왜 더 좋아졌는지, 이거에 대한 좀 면밀한 분석을 하고 우리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낙관적으로 너무 이제 앞서가는 그런 형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좀 지양하는 게 서로 그 북한과 남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어떤 지속 가능한 형태의 발전을 논의할 때 기본 조건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대단히 감사합니다. 뭐 오늘 이 간단한 기조 발제를 하시지 않게 했었으면 오늘 라운드 테이블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 아주 5분, 어떤 분은 10분도 쓰셨습니다만은 아주 내용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그 지속 가능한 남북 경협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2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북한 내부의 사정이죠. 정말 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건가, 개혁 개방을 하려고 그러는가, 아니면 이게 소위 도구적이고 소위 즉흥적인 건가, 아니면 목적적이고 정말 구조적인 건가 하는 요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개혁 개방을 뭐 다 하고 북한이 다 원하는데 우리 원하는 대로 가고 싶은데 국제 환경이 허용이 돼야 되거든요. 국제 환경의 핵심은 우리 지상욱 의원님께서도 뭐 평명하게 말씀하셨지만 비핵화 없이 어떻게 우리 그 국제 제재가 완화될 수 있는가, 국제 제재 완화 없이 남북 경협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문제, 그 우리 박경혜 교수님께서는 북한이 분명히 바뀌어진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김지연 박사님이 북한 경제를 그동안 많이 보셨는데 정말 박경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 경제가 정말 바뀌는 겁니까? 정말 선군 정치에서 선경 정치로 김정은 위원장이 파라다임의 전환을 정말 한 겁니까? 우리 김지연 박사님 먼저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꼭 비핵화라는 말을 놓고, 단어는 디뉴클리어제이션인데 북한과 미국이 다르게 보고 있고 한국과 중국도 다르게 보고 있는 것처럼, 경제 성경이라고 말은 우리가 똑같은 말을 듣고 있는데,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남쪽의 경제학자들이나 기업이 생각하는 그 경제라는 거하고 북한이 생각하는 경제하고 조금 다를 수는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 그 중요한 말을 박경희 교수님이 하셨는데, 북한은 자기 나름대로 김정은 대통령 위원장이 2011년도에 들어오고 난 이후로 사용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식 경제 개선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선 방법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지만 세계에서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갖다가 우리식으로 하자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시장 경제, 자유 경쟁에 의한 자유시장 경제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경협이 성공을 하려면 자꾸 우리는 우리식으로 남쪽의 산업 경쟁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내수 시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미래 서로가 뭐 생존 가능한 시장 경제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북한이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다른 형태죠. 그래서 경제를 앞세우는 거는 맞는데
자꾸 우리가 우리식으로 해서 북한을 개발하고 북한을 도와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 같이 경험을 하려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같이 동참하면서 뭐 방향이 잘못됐으면 우리가 방향을 좀 바꾼다든가 뭐 그런 걸 할 수 있겠지만 자꾸 우리식의 계획을 가지고 북한에 접목하는 그걸로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실패하지 지상욱 않을까. 의원님께서도 그 말씀 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 북한의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시각을 일방적으로 북한에 부여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우리 지상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 개혁 개방은 지금 북한에서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동안은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체제가 핵을 가지고 핵게임을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인민들을 리드해 왔다면 이제는 대북에 대한 제재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강압적인 페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도 자기 나름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인민들을 먹여 살려 나가면서 정말 세계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진정성이 있는 거냐 하는 거는 저는 요번에 27일, 28일 하노이 북미 회담 때 일정 부분 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그때 회담문을 이제 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언론에 나오는 뭐 얘기 중에 하나는 영변 핵시설 폐기 플러스 알파가 이제 ICBM 폐기인데요. 영변 핵시설 폐기가 왜 진전의 의미가 있으면서도 또 반쪽밖에 진전이 안 된 것이냐 하면 영변은 그동안 플루토늄이 아닌 HU, 농축 우라늄에 대해서 많이 핵시설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그동안 제대로 사찰이 되지 않았던 곳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해커 박사가 가서 거기를 한번 들어가 봤죠. 2,000개의 정말 굉장히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원심 분리기가 나란히 그 농축 우라늄을 추출하는 그 시설을 보고 많이 놀랐다고 돼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그 핵시설 영변의 핵 그 농축 우라늄 추출 시설이 본체 시설이라고 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끼 시설, 그러니까 서브사이드 시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본체 시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그 모체 시설이 아닌 새끼 시설을 폐기한다고 한들 본체 시설이 있다면 북한의 핵 그 농축 우라늄 추출과 핵 개발은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진정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상호적인 전략주의 차원에서 엄정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국제사회에 김정은 위원장도 하나의 정말 기본 국가로 그 질서에 편입되고자 하는 그런 본인의 열망 플러스 핵은 유지하면서 정말 자기네들의 어떤 레버리지를 높이고 싶어하는 그런 게 같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재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회에 오셨을 때요. 제가 Do not make the rocket baby a big man. 김정은 너무 키우지 말라라고 제가 조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웃고 가셨는데 이미 김정은은 세계적으로 경제적으로 아주 빅가이가 돼버렸습니다. 정말 세계 질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진정성을 갖고 나가야지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본인들의 입장과 또 본인들의 어떤 내재적인 그런 정치적인 스탠스 때문에만 향해 나간다면 그 결말은 굉장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저 박경희 교수님. 제가 그 체제 전환 얘기는 한 것 같지가 않은데 이 체제를 정말로 전환을 할 것이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제 지금 경제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한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지금 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다른 초이스 없다. 지금 제재 때문에 자기는 이제 경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물론 시각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는 그 김정은 정권의 그 근본적인 정당성, regime legitimacy의 그 근거를 두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그
그 병진 정책이 이제 처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병진 정책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병진 정책 포기하고 경제로 지금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 선경 정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아요. 그 병진 정책에 물론 이제 안보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만은 거기에 한 단면은 또 경제를 고려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핵 개발을 하고 하면은 이제 그러니까 군사비가 적게 들어가는 건 경제에 투입할 수 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의 고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핵 개발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걸 포기한 게 아니고 이거는 이루어졌으니까 그 다른 추인 경제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요즘에 굉장히 주민 생활, 그 복지 시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건설하면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 주민의 경제 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이제 자기의 업적에 기인한 그런 정당성을 찾으려고 한다. 그 어느 국가나 민주주의 국가이든 권위주의 국가이든 정권은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당성은 이제 주로 우리 정치학자들이 그 정당성을 논할 때에 두 가지의 정당성이 꼭 필요하다. 어느 정권이나 하나는 ideological legitimacy, 이념적인 정당성. 그 다음에 또 하나는 performance based legitimacy 해서 이제 업적에 기인한 정당성인데, 북한의 경우를 보면 북한은 이제 사회주의라는 이념이 정확하게 있죠. 그리고 이제 북한은 특수하게 백두혈통을 타고 나면 그거는 뭐 이념적인 정당성 그냥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럼 그 업적에 근거한 그 정당성은 어디서 찾느냐? 뭐 업적이라는 게 경제 업적뿐만이 아니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정권의 업적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또 이제 외교 정책에서 업적이 얼마만큼 이뤘느냐? 네, 우리가 그건 지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저 박경희 교수님 얘기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김정은이 사실상 핵까지도 포기하고 싶은 거는 장기 집권하려고 하면 경제가 잘 되고 국민의 지지와 정통성을 받아야 이제 된다는 뭐 그거의 기본적인 일부라고 얘기인데,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강 교수님과 관련해서 하나 재미있는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북한 경제를 얘기할 때 인민 경제가 있고, 그러니까 계획 경제죠. 그 다음에 제2 경제라는 군수 경제가 있고, 세 번째가 통일 시장이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장마당이 있고, 그 비공식 부분이죠. 다섯 번째가 이제 암 시장이 있는데, 우리 뭐 김주현 박사님 포함해서 뭐 김병현 교수도 그렇고 많은 북한 경제를 하는 분들은 북한 경제를 다 들어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계획 경제와 군수 경제라고 하는 게 북한 경제 전체 30%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실질적인 북한 경제는 통일 시장, 장마당, 암 시장에서 움직여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북한 경제가 이미 시장 기제로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 그게 어떤 북한이 갖는 특수성일 수도 있는데, 중국도 그 비슷한 형식은 가졌지만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강 교수님께서? 그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은 체제에서 보면 김정은의 어떤 의사결정보다도 이미 아까 말씀하신 시장 경제는 이미 많이 도입이 돼버린 거죠. 특히 뭐 중국 지역이라든가 이 장마당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정도로 진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체제 전환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요. 이미 체제 전환 과정이 있는데, 단지 이제 김정은의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 좀 중앙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네 가지 원칙을 주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그것이 안 돼 있다는 거지, 실질적인 체제 전환은 이미 비공식적인 뭐 시장이 뭐 정부가 100% 인정하는 형태가 아닌 형태이지만은 비공식적으로 이미 전환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우리는 경제개발 계획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의지나 결정은 아직은 내려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작년 4월 20일 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린 그 3개 결정 사항 같은 건 어떻게? 그건 뭐 김주현 박사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구체적으로 그 사안도 있지만 북한 경제가 이렇게 봐야죠. 우리 일반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그런 생필품과 식량을 조달하는 것은 거의 80% 이상이 시장에서 주고받는다고 봐야죠. 그렇게 보는데, 우리가 경제라는 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훨씬 큰 뭐 북한 같은 경우에는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 무기라든가 그런 이제 큰 산업들이 에너지라든가
뭐 이런 또 뭐 도로 뭐 열악하지만은 도로 철도 움직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주민들이 시장에서 구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대부분이 시장에서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도 큰 부분은 아직도 국가의 계획 경제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주민들이 생활을 먹고 살고 생필품은 시장에서 다 조달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이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텐데 북한이 봤을 때 거의 생필품에 필요한 것조차도 열악한 수공업에 의존하거나 대부분의 80~90%가 외국에서 수입하는 데 의존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북한으로서는 가장 시급한 거는 내수 산업을 키워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여기 젊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연세 좀 든 분들은 60년대 초에 대부분의 물품이라는 게 일본이나 미국에서 오는 걸 우리가 다 구제품이라는 형태로 쓰거나 다 수입해서 썼었죠. 그런데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오면서 내수 산업의 수입 대체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국산품을 사용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국내 산업들을 키워온 거죠. 그래서 뭐 비누 공장, 칫솔 공장, 치약 공장 이런 걸 만드는 게 이제 그때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입을 대체해야 그래야 달러가 밖으로 나가지 않고 뭔가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으로서는 수입 대체 산업을 키우고 내수 산업을 키워가는 게 아마 제일 시급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북한의 수많은 공단들이 19개다 뭐 22개다 이렇게 만들어지지만은 그런 특화된 공단들이 대부분 내수 산업을 겨냥하고 첨단이나 수출을 지향하는 게 적은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지금 시급한 게 그게 급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인영 의원님께서 아까 남북 경협의 그 중요성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해주셨거든요. 새로운 경제 동력을 찾는 거고, 평화로 가는 토대고, 그 다음에 이제 통일의 기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경협을 하려고 하면 국제 제재가 있으면 도저히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근데 뭐 많은 분들은 이번 하노이에서 27, 28일 북미 두 정상이 만나면 어떻든 간에 제재 완화에 대한 그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특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그 자체의 완화는 어려울런지 모르지만은 남북 경협은 예외로 둘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이런 그 관측들이 나오는데 이 의원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엔 제재가 2270호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금융과 관련한 부분들이 주요였었고 2371호가 석탄 철강, 2375호가 섬유, 그리고 2397호가 노동력, 그 다음에 뭐 정제유 이런 것에 대한 그 제재에 방점을 두었던 건데 저 개인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제재를 완화한다면 2371호에서 2375호, 그러니까 석탄과 철강 혹은 그거 석탄과 철강이 아니면 섬유 이런 정도까지는 그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그 가능성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올해 유엔 총회 이런 과정에서 진전된다면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편인데 그게 포괄적인 측면에서 제재 해제 혹은 제재 완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안 된다. 그게 이제 좀 어렵다. 이렇게 되면 특히 이제 비핵화가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는 제재를 일정하게 계속 유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접근으로 선택적으로 제재를 면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남북 간의 도로, 철도 이 부분들 착공식은 지난번에 제재 예외 그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그런 도로, 철도의 문제라든가 조금 더 나가면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이런 것들을 재개하는 이런 그 몇몇 분야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 제재 면제하는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건 간에 그 베트남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있게 끝나야 되는 거고요. 성과 있게 끝난다는 거는 북이 가지고 있는 비핵화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진전된 조치로 나와야지만 되는 것이고
또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제재와 관련한 이런 어떤 그 영향력 이런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유연한 이런 그 유연해지는 이런 상황으로 가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흐름 자체가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정치적 결과물을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재의 유연성 이런 것들은 부분적으로 제재 완화든 아니면 선택적으로 제재 면제든 이런 조치들은 취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분석하는 편입니다. 지 의원님들은 반대하시겠죠. 그러니까 지 의원님 입장은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가 있어야 제재 완화 있어야 된다는 입장 아닙니까? 아니 지금 그 미국 의회에 CVID 완전한 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제재를 풀지 않는다라고 의회 승인이 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 공제는 그렇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풀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와중에 예외 조항으로 행정부에서 웨이브 조항을 둬서 거기에 요번에 지금 뭘 일부 풀어준 것처럼 그렇게 하는 노력이 이제 있는 건데요. 저는 근본적으로는 국제 사회가 물론 한반도는 저희 대한민국이 당사국이고 또 북한과 같이 해야 되는 주체 국가임에도 틀림이 없지만 현실적인 상황은 그런 국제 공조가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27일, 28일에 하노이 회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매우 중요할 것인데 거기서 어떤 진정성 있는 국제사회가 봤을 때 저 정도면 핵 폐기를 가는 진정한 절차에 들어갔고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프로세스에 들어갔구나 하는 그런 진정성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2003년도에 후보연구소에 있을 때 후보연구소에 퇴역했던 그 미국 행정부의 관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북한의 핵을 북한이 보유하는 것보다 북한이 보유한 그 핵 소량화된 핵탄두가 제3의 국가, 적성 국가나 테러 조직에 수출 이전되는 것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미 2003년에 했습니다. 지금 노동당의 작년 신년사를 보더라도 핵 실험 안 하겠다, 뭐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맨 마지막에 한 말을 걸친 게 핵 수출 이전도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농축 우라늄이 중요한 것도 농축 우라늄으로 소형화된 핵탄두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본 것처럼 정말 플라스틱 그 하드 케이스 가방에 넣고 그게 적성 국가나 이런 데 갈 수 있다 하는 제가 거죠. 여기서 지금 저 여쭈고 싶은 거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이제 하노이에서 합의를 볼 거거든요. 그 미국 민주당은 무조건 반대할 거예요. 네. 선거가 좋아도. 그럼 우리 바른미래당은 미국 민주당 편을 들 겁니까? 아니면 트럼프 편을 들 겁니까? 저는 지금 어떤 당을 대표해서 나온 당의 입장을 전달하러 그럼 나온 건 우리 아니고요. 지상욱 의원님의 개인적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진정한 비핵화의 프로세스를 들어간다면 지켜봐 주겠다는 것이고 분명히 저는 확인 절차를 겪어야지만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을 통해서 정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웨이브 조항을 이용해서 남북 간에 평화스럽게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단 거기에는 국제 사회의 정말 협력과 공조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의 어떤 정책 입증이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부터는 약속드린 대로 그 플로어에서 온 질문들을 제가 지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질문이 너무 많고 일부 영어로 쓴 질문은 제가 이게 눈이 지금 나빠서 그런지 잘 익히지가 않으니까 일부 생략되도록 양해를 해주시고, 자 우리 박경희 교수님, 비핵화를 경협의 전제 조건이라고 거는 것이 북한 입장에서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잘 들리지가 않아서 그런데 비핵화가 뭐라고요? 경협하려고 하면 비핵화가 돼야 된다는 게 많은 분들이 입장이죠. 북한의 입장이 예, 뭐 북한이 저도 그걸 북한 받아들이겠느냐. 입장을 대변할 입장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그 비핵화가 돼야만 우리가 경협을 하겠다 하는 거는 북한의 입장은 아닌 것 같죠. 오히려 남쪽의 입장이 그런 쪽으로 좀 많이 가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북한 쪽에서는 이제 그 비핵화
에 대한 아까 우리 지상욱 의원님 그 진정성 얘기하셨는데 북한 쪽에서도 진정성을 요구를 우리도 좀 진정성을 보여달라 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란의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이란하고 비핵화 다 했다가 나중에 트럼프가 다 폐기하는 이런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은 양쪽이 서로 다 잘 보여줘야 될 것 같고 뭐 지금 질문하신 거는 비핵화가 돼야만 경협을 할 때 이거는 북한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강 교수님, 여기 재미있는 또 질문이 왔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거 비슷하긴 한 건데 지금 사람들은 중국하고 베트남 모델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 그들 국가 보면 환경 파괴, 대기 오염, 양극화 현상 이런 부작용이 많은데 이게 북한에 이게 베트남, 중국 모델이 맞을 건가? 새로운 형태의 Sustainable Development 모델, 지속 가능한 모델 같은 것들 북한이 어떤 식으로 추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 발전이 아니고 과거의 그 체제적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경제 개발 이런 얘기할 때는 사실은 경제 성장의 포커스가 너무 많이 맞춰져 있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2015년부터 그리고 유엔의 이제 지속 가능 발전 얘기 나오는 거 이제는 개발도상국도 환경 파괴적인 물건을 만들거나 사회 양극화를 시키는 형태의 물건 형태를 만들 때는 선진국에서는 그거는 보호무역주의 개념, 우리가 뭐 환경적으로는 그린 프로텍셔니즘이라는 말을 쓰네. 보호를 해서 그걸로 수입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이 경제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과거 경제 발전 모형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김지원 박사님, 김지원 박사님 이게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 그 독일 통일 당시 동독 국민 소득이 서독의 3분의 1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한 30분의 1이 남북한 간의 격차가 있는데 만약 지금 단계에서 통일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통일된 한국 경제가 엄청나게 후퇴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질문을 또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인영 교수, 의원님께 이제 드리는 질문인데 한국은 보면 집권당 맞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이 자꾸 바뀌고 그러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경협이 가능하느냐? 그 우리 김 박사님 첫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시고 이인영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답해 주십시오. 지금 그 질문에 답하기 전에 앞에 그 경제 협력과 비핵화의 연관성을 말씀하신 거에 제가 조금 덧붙이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북미 간에 이야기를 할 때 비핵화가 어느 정도 되면 아니면 단계적으로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경제 제재를 요만큼 풀어주고 이런 식의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저는 경제 협력의 그 비전 내지는 로드맵을 우리가 잘 만들면 북한을 비핵화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제 협력의 큰 그 비전 앞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떻게 국제사회가 돕고 남쪽이 어떻게 협력을 해서 북한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 비핵화를 만약에 하고 적극적으로 개방 경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로드맵을 만드는 것도 북한이 비핵화로 나올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예를 들어서 뭐 어디까지 아마 이번 27일 날 합의되는 게 어디까지 되면 뭐 금강산 예외 조항 아니면 개성공단의 예외 조항을 적용할 거다 뭐 이런 식의 뭐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적어도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 로드맵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그 말씀에 독일 통일될 때보다 한국의 지금의 남북한의 소득 격차가 심하고 크다는 거 저는 그거를 뭐 어떻게 보면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경제 격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 남쪽의 경제에서 완전히 상호 완투완에 대응되는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조금의 우리가 경제 규모가 훨씬 크기 때문에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여유가 훨씬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우리가 뭐 일시에 경제가 통합되거나 아니면 일시에 정치 체제가 통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부나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합, 그것도 경제 통합과 그다음에 뭐 체제 통합이 이렇게 분리된 그런 거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질문하신 분들이 혹시 갑자기
뭐 통일이 된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체제가 하나로 됐을 때 우리의 부담이 어떨까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건 물론 이런 국가 간의 일이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겠죠. 동독이나 서독처럼 갑자기 무너져서 흡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개연성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그런 통합 과정을 거쳐가는 게 네, 감사합니다. 바람직할 우리 거로 이인영 봅니다. 의원님, 그 정책의 지속성 문제입니다. 실제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과 관련해서는 첨예한 이견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적인 어떤 지속성을 확보하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하나는 법률주의, 통일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법률주의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면 어떤가, 통치주의 이런 방식을 좀 벗어나서 법률주의 이런 것들을 추진해 보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고, 또 사회적인 협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 보면 어떤가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통일 정책 추진과 관련해 가지고 특히 뭐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는 지속성을 가지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다른 상황도 우리가 한번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시절은 북이 그 시장화나 혹은 개방에 대한 준비 정도가 굉장히 없었다, 전무하다시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마당이라든가 아까 박경희 교수님 말씀하셨던 특구, 이게 개성공단하고 뭐 이런 등등 다 합치면 26개까지 이렇게 와 있는 건데요. 이런 상황으로 보면은 북이 그때와는 좀 다르게 더 이렇게 개방화, 시장화의 상태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 되돌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무위로 돌려도 되는 이런 상황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경 자체는 경제 협력이 지속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더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상욱 의원님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지상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인프라스트럭처 마스터 플랜에 관해서 우리 다른 당들하고도 협의도 하고 북한하고도 협의할 용의가 있는지. 네, 물론입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어떤 한 정파나 한 개인이나 한 전문가의 의견과 또 계획으로 추진될 일은 아닙니다. 여야 할 거 없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도 컨트롤 타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정말 함께 다 같이 모여서 논의하고 추진할 수 있는 추진체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구축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권을 바꿔서라도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은 국민적 동의와 합의 그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면 지금보다 훨씬 공고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 우리 이건 박경희 교수께서 답변하시는 게 좋을 건데, 외국에 계시니까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다른 국가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건 우리 러시아에서는 마이아라고 하는 학생이 한 질문인데, 그리고 한반도 통일을 원하냐, 외국에서? 그 통일을, 주변국들이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느냐, 그리고 통일됐었을 때 그 남북한 이질성의 극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그 남북의 이질성, 이게 통합이 됐을 때 남북의 이질성은 정말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 경협도 중요하지만 어떤 그런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 이게 이제 서로 남북 간에 그 통일이 되기 이전부터 그 교류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제 학자 간의 교류를 하고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그 사회 그 주체들 간의 그 교류도 뭐 우리 국회에서 많이 이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 그 통일을 원하느냐, 그러면 이걸 공식적으로 물어봤을 때 중국, 러시아 다 포함해서 미국,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국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김주현 박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가령 지금 지속 가능한 그 남북한 발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이인영 의원님은 또 우리 시민사회 NGO 활동을 많이 했는데, 그런 지속 가능한 그 남북한 경제 발전 모델을 위해서 우리 시민사회와 일반 시민들이, 그리고 청년의 역할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남북 간에 서로가
한 목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남쪽이 딴 생각하면서 북한을 접촉하고 북한이 딴 생각하면서 남쪽을 접촉하는 것 자체가 언젠가 깨질 걸 전제로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필요한 경제 발전을 해나가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그걸 통해서 또 남쪽이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한 정권이 했던 것을 다음 정권이 뒤집고 하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그래서 적어도 좀 국회 내에서나 합의가 돼서 이 남남 간의 갈등을 좀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줄인 상태에서 대북 경협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 두 분의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 정권은 언젠가는 바뀌게 마련이고, 그러면 앞에서 추진하던 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거는 남북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남남 간의 문제 때문에 깨질 수밖에 없지 않냐,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 정부 차원이나 혹은 기업 차원에서 경제 협력 혹은 통일 정책 추진 이런 것들이 지금은 진행되겠습니다만, 저는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부분들은 민간 차원에서의 아주 전방에 걸쳐서 다방면에 걸쳐 일어나는 교류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것 외에도 뭐 학술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환경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전면화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 들어서 사실 이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보수적으로 임하는 것은 전 정체적으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이 훨씬 더 대북 제재와 무관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다시 그 환류해서 경제 협력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통일 정책의 추진 이런 것들에도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각계각층에서 아주 활발하게 요구하고 통일부의 그 승인을 강제해내서 대북 교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일을 시민단체나 시민운동이 좀 앞장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지상욱 의원과 박경희 교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로저스 홀딩스의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북한이 뭐 신뢰가 없다, 북한이 비핵화가 안 됐다, 계속 북한에 대한 의구심을 품으면서 우리는 이런 북한에 대한 어떤 그 투자 기회를 외국 기업들에게 놓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왔는데 간단하게 우리 지 의원님하고 우리 박경희 교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그 짐 로저스의 그 재미난 말씀이신데요. 그분은 비즈니스맨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투자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와 당사자인 북한의 정말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서방 사회에서는 북한에 투자하는데 그렇게 아직 깊은 관심과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 교수. 저 뭐 동의합니다. 아직 지금까지 정치적인 그 불안정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자기네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총력을 투자 유치에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이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쪽 사람들. 저는 이제 돈이 있으면 북쪽에 집 한 채 좀 샀으면 좋겠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지만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뭐 어떤 사람들 블루 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하지만, 이제 정치적인 불안감 때문에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좀 많이 얼어붙어 있지 않을까. 네. 우리 저 의학과 2학년 이성환 학생 질문인데요. 이거는 우리 강 교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북한 보건 상태가 지금 소위 퍼블릭 헬스 상태가 아주 안 좋은데, 특히 다제내성 결핵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북한하고 경협 얘기하는 거 이전에 보건 협력 같은 걸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같은 걸 평양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경제 발전론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경제 발전 단계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경제 지금 최빈국에 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그 휴메니테리안에 의한 대외 원조거든요. 그거는 뭐
상황이 좋아지면 어떤 경제 분야보다도 가장 먼저 국제기구라든가 뭐 멤버가 돼야 되겠지만은 선진국들이 한국을 비롯해서 가장 먼저 들어갈 부분이 휴머니테리안 에이드 부분에 이제 대외 원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저 연세대 통일 한마당 제시카 맥클러리의 질문인데 이게 베네수엘라 사태에서 보는 것처럼 생션 제재가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그 커먼 피플 일반 사람들이 고통을 너무 많이 받는데 북한 비핵화하고 북한의 행태를 바꾸는데 제재 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을까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누가 답변하실래요? 그 이인영 의원께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뭐 보건 말씀도 하셨고 아까 그 시민운동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사실 인도적 지원 이런 것들은 제재 대상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션의 영향을 너무 많이 고려하고 그러면서 인도적 지원을 늦장 부리고 있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뭐 과감하게 우리가 정책이나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비핵화의 어떤 그 주변 직접적인 뭐 조건을 강화시키진 않더라도 주변 분위기 이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최소한의 신뢰 조치 이런 것들로서 북에게 읽힐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양할 텐데요. 저는 뭐 지적하신 대로 그 제재가 비핵화의 뭐 전부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비핵화의 진전된 조치를 유인하는 이런 과정이고 또 촉진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제재를 좀 완화하고 그리고 또 인도적 그 지원 이런 것들을 과감해하고 이런 것들이 다른 측면에서는 비핵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조건이다. 그 상호 촉진시킬 수 있는 이런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영어로 한 질문. 그 문제도 조금 제가 첨을 하면 우리가 대북 제재, 경제 제재라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아무것도 북한으로 못 들어가게 제재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생필품에 관련된 거는 여전히 기본적인 그 유류 수리에 의해서 오일도 들어갈 수 있고 생필품에 관련된 기본적인 거는 들어갈 수 있게 열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석탄 수출이라든가 광물 수출 뭐 그런 큰 대양 수출과 관련된 게 주로 제재에 걸려 있는 거고요. 그래서 북한의 기본적인 석유 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게 그 제재에 열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지는 않죠. 우리 오이사 조치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북한하고 생필품 교류도 또 사실은 안 됩니다. 남북한 간에도 우리 한국이 북에 대해서 가하고 있는 오이사 조치라고 하는 unilateral sanction 일방적 지금 제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북의 생필품을 잘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우리 통일부가 유엔을 통해서 북한 유니세프를 통해서 800만 불 인도적 지원하는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입장이니까 어려움은 있는 거죠. 우리 교수님, 예, 저도 야당 입장에서 한 말씀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대화와 협력, 제재를 푸는 것만으로도 이 사태가 해결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와 협력을 통하면서도 제재와 압박은 같이 가야만 그 양날개로 이 한 대한민국과 북한의 어떤 그런 평화 공존과 경제 협력을 통한 제 어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인도적 지원 같은 것도 약을 보내주던 뭐 인도적 물자를 보내주면 그동안 검증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 인도적 지원된 물자들이 과연 그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인민들에게 직접 돌아간 것인지 아니면 그게 우회돼서 다른 나라 가서 그게 정말 현금으로 정말 바뀌어져 가지고 북한에 들어와서 또 그 군사 물품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지 않았는지 이거에 대한 확실한 그 체크를 할 수 있는 절차와 검증 시스템이 갖춰진다면 누가 인도적 지원을 하는 걸 반대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제 3개 추가 질문이 있는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 질문은 뭐냐면 통일이 비핵화하고 연계가 돼 있느냐. 사실 제가 지난주 일본을 갔더니만 통일된 한국이 핵무기를 가질까 제일 걱정을 해요. 그리고 또 이분 질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상 외교적 교섭이 좀 불안정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허용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그건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질문은 북한 흡수 통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측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이한 통일을 원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느냐라고 하는데 하여간 최소한 우리 정부의 공식 그건 아까 우리 지상욱 의원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이후에 우리의 통일 방안은 사실상 점진적 합의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을 흡수 통일하거나 하는 것도 하지 않고 북한의 적화 통일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을 제가 이제 밝혀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은 미중 패권 전쟁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남한이 취해야 하는 노선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은 있는가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오늘 저 패널리스트 5분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 다시 한번 박수로 크게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 저 라운드 테이블이 그 남북 경협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들 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시간 주목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